오늘은 이상한 날이었다. 아침에 헤일로쌤이 올리신 글을 읽고 뭔가 가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케이크 먹고 싶었다. 아무런 날도 아닌데 케이크를 사고 해피 벌스데이라고 쓰인 고깔 모자도 충동 구매했다. 아무것도 축하할 일이 없는데 왠지 뭔가를 축하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 밤이 되어 헤일로쌤의 워크숍에 참여했다. 우리의 집단의식 속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부조화를 치유하는 명상을 하는데 맥락도 없이 갑작스런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목 놓아 울었는데 어머니라는 말과 엄마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 내 나이 30 즈음 오랜 지병을 앓으시던 엄마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엄마를 나는 사랑하고 존경했다. 나는 그렇게 믿었었다.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나는 희생밖에 모르던 엄마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닮고 싶지 않았으며 용서하지 않았다. 오늘 나의 진실 한 자락이 드러난 것이다. 나는 당연히 엄마의 삶을, 엄마라는 이름의 여성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다. 그러니 엄마와 단절된 채 세상의 모든 여성과 나 자신과도 단절된 채 심한 절름발이로 살아남았겠다. 내가 울면서 부르는 엄마라는 이름이 나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었고 엄마의 사랑을 간절하게 원하는 아이의 울음이었다. 엄마의 사랑을 원하면서 엄마의 삶을 거부하는 그 모순이 드러나고 나는 그냥 꺼이꺼이 울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나는 엄마와 연결됩니다. 나는 분별 없이 엄마를 바라봅니다. 울음이 멈추고 새로운 기쁨이 채워졌다. 오밤중에 케이크에 초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후 시간을 두고 엄마에 대한 숙고와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랜 지병에도 가족을 책임지고 부드럽게 사랑했던 엄마의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 나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냉정하고 차가운 태도로 엄마를 무시하는 게 마치 딸의 특권이냐 엄마에게 유독 그러했다. 어린 시절 나는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이 가장 부러웠다. 엄마라고 부르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나는 내가 괜히 작아지고 부끄러웠다. 엄마는 늘 일을 했고 늘 아팠다. 그런 엄마에게 같이 있고 싶다고 떼를 쓸 수도 없었다. 나의 어느 한 부분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인 채로 예민하고 어른인 척하는 사춘기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그리고 엄마는 갑자기 돌아가셨다. 나는 나의 슬픔을 저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대한 죄책감의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워크숍에 참여한 이후부터 폐와 어깨가 아프다. 엄마는 폐에 오랜 지병을 앓으셨고 왼쪽 어깨는 엄마의 카르마와 관련이 깊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 쉬는 날이라 뒹굴고 있는 와중에
문득 다시 깨달아졌다. 내가 엄마를 깊이 사랑했음을. 오래 묵은 슬픔과 그리움이 폭발한다. 자물쇠가 풀리고 가슴에 진실이 드러난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엄마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엄마를 지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향한 그 어떤 판단 분별도 필요치 않음을 알겠다. 엄마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고 가족들을 지켜냈구나. 나는 엄마와 나의 관계에서 사랑만을 남기고 모든 분별을 떠나보낸다. 엄마, 정말 사랑해. 보고 싶었어. 사실 나는 매 순간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었어. 아이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죽었을 때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잘 와닿지는 않았었다. 나는 가족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17살 때 엄마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를 보살펴 주었던 언니가 정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언니는 나와는 성격이 달라 비교당하고는 했는데 언니는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동생도 잘 돌보는 착한 딸이었고 나는 예민하고 제 할 일만 하는 새초롬한 둘째였다. 언니의 죽음에 엄마가 가슴을 치며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하면서 슬퍼하셨을 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공부했다. 나는 슬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때는 난 아버지 말대로 냉정하고 못된 아이인가 보다 하면서 자신을 비난했었는데 다시 느껴보니 아이는 그저 엄마도 같이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났던 거였다. 무의식 속에서 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는 나 자신을 탓하며 언니 대신 내가 죽는 게 우리 가족들에게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언니와 엄마의 죽음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좋은 언니와 엄마를 만난 건 그래도 행운이라고. 나는 이제 하늘에 빽이 2명이나 있다고 웃곤 했다. 그런데 그건 반쪽의 진실, 나머지 반쪽을 숨기려는 그럴듯한 드라마였다. 나는 수치심 이슈를 가지고 있다. 나는 가치 없고 부적절한 존재다는 느낌이 삶에서 반복되었다. 이 수치심의 뿌리가 복합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했다. 엄마와 언니의 죽음을 연결하고 숙고하고 나니 내 깊은 수치심이 새롭게 이해되었다. 왜 천사 같은 언니와 엄마가 죽고 이기적인 내가 살아남았을까? 이 의문이 내 깊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나 언니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니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것을, 나는 가족이고 뭐고 다 책임지기 싫다는 것을, 이런 욕구를 가지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이런 나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었던 것이다. 멘붕이 되어 헤일로쌤께 긴급 세션을 요청했다. 줄줄 울고 있는 나에게 헤일로쌤이 매섭게 말씀하셨다. 그럼 당신도 언니나 엄마처럼 착하게 살다가 죽었어야 했나요?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남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죽는 게 나은 거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도대체 뭐가 선이오? 그 순간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왔다. 살아남은 자의 수치심이 마침내 안전하게 드러나고 나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스스로를 고갈시켜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는 내 패턴이 보였다. 고집스레 움켜쥐고 있던 착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언니와 엄마에게는 그들의 선이, 나에게는 나의 최선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깊은 해방감과 상실감을 동시에 느끼며 나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었다. 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아남기로. 남은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를 위한 내 삶을 살기로. 그 후로도 시간이 꽤 지났다. 글을 다시 쓰면서 알게 되었다. 내가 까먹은 게 있었다는 것을. 언니를 잃은 17 아이에게 40 넘은 내가 말한다. 아가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도 거듭 말한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도닥거릴 만큼 어느새 내가 쑥 자라 있었다.